일본의 하늘이 멈췄습니다. 38년 된 훈련기가 또 추락했고 파일럿 340명이 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12년 지연 통보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1조 5천억엔 현금을 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줄 서시는 건 자유입니다. 자존심의 나라 일본이 자존심째 바쳐야 했던 충격적인 이유,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달 화요일 오후 3시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본관 7층 특별회의실에 비상 소지명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14명의 고위 관계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항공망료 간부, 장비국, 기술연구본부, 자위대 핵심 부서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3년 만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인 얼굴들마다 긴장이 번져 있었고 회의 테이블 위에는 빨간 딱지가 찍힌 기밀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니시무라 켄지, 방위성 장비국 차장으로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 조달이 제 직업이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 미야자키현 유타바루 기지에서 T-4 훈련기가 이륙 직후 엔진 결함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항공망료 간부의 와타나베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지만 기체는 전손됐습니다. 이번이 올해 4번째입니다. 올해 4번째.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옆자리에 이시카와 소자가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타나베 장군이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붉은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T-4 훈련기 평균 기령 38년, 가동률은 61%까지 떨어졌습니다. 200대 중 78대만 정상 운용 가능합니다. 38년.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을 바라보는 기체를 몰고 하늘에 오르는 젊은 파일럿들. 그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연간 정비비가 480억엔을 넘겼습니다. 5년 전 대비 2배입니다. 그런데도 부품 수급이 안 됩니다. 미쓰비시가 T-4 생산 라인을 15년 전에 폐쇄했거든요. 와타나베 장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품을 하나 만들려면 주문 후 14개월. 그 사이에 기체는 경납고에 세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위대 파일럿 340명이 비행훈련을 못하고 있어요. 340명. 그건 자위대 전체 전투기 파일럿 양성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적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훈련기가 없어서 하늘을 지킬 파일럿을 키울 수 없다.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잉 T-7A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기술연구본부의 스즈키 실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T-7A. 미국 보잉이 개발 중인 차세대 훈련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유일한 희망이었어야 했습니다. 납품 예정일이 또 연기됐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7년 지연. 현재 기체 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미 공군 자체 물량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7년 지연. 제 옆에서 누군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보잉은 추가 개발비로 2조엔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이젝션 시트 결함, 착륙 장치 균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불안정까지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스즈키 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빨라야 4년 후에나 양산이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미 공군이 우선입니다. 일본 할당부는 그 이후입니다. 4년 후, 아니,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 울렸습니다. 와타나베 장군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4년을 더 기다리면 가동 가능한 T-4가 30대 이하로 줄어듭니다. 파일럿 양성이 완전히 멈춰요. 이건 안보 공백입니다. 그제야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류 넘기는 소리,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가 겹쳤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 의지와 달리 약간 떨렸습니다.
BAE 시스템스의 호크는 이미 단종됐고 레오나르도의 M-346은 아음속입니다. 자위대 요구 성능에 못 미칩니다.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트레이너 버전은요. 생산 라인 여유가 없습니다. 납품까지 최소 6년. 하나하나 가능성이 다쳐갔습니다. 마치 방 안에 문이 하나씩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지만 이미 식어 있었고 그 찬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의 씁쓸한 감촉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이시카와 소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시카와 소자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장교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KAI 한국의 TO-10 계열입니다. 초음속 훈련기 중 유일하게 양산이 완료된 기종이고 현재 즉시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온도가 2도는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14명의 시선이 이시카와 소자에게 꽂힌 채 굳어버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오오타 관방부장이었습니다. 62세의 강경파. 자위대 출신으로 정치에 투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실룩거렸습니다. 이시카와 소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그 말을 한 겁니까? 한국산 훈련기를 자위대가 쓰겠다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시카와 소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TO-10은 16개국에 수출된 검증된 기체입니다. 재원상으로도 자위대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요. 오오타 부장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180cm의 거구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자네가 모르는 게 있어. 이건 성능 문제가 아니야. 부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도쿄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위대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이 뭐가 될 것 같나? 일본, 자체 방위 포기. 한국에 손 벌리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올 거야. 국회에서 문책 나오고 방위 대신 경질되고 나도 자네도 끝이야.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덜그럭 흔들렸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사는 건 조달이 아니라 정치적 자살이야.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수출 규제 갈등. 이런 나라 무기를 쓴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오타 부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무기 도입은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38년, 61%, 340명, 4년.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건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오오타 부장은 미국에 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지시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의 마지막까지 남은 건 저와 이시카와 소자뿐이었습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뒤 이시카와 소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차장님, 정치 빼고 순수하게 기술만 보면 답이 뭔지 아시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빈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 출근하자마자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방위 대신 비서실이었습니다. 니시무라 차장님, 지금 바로 총리 관저로 와 주십시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가타초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총리 관저에 직접 호출되는 건 제 32년 경력 중 두 번째였습니다. 관저 3층 집무실. 안에는 총리, 관방장관, 방위 대신, 그리고 외무성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같은 차장급이 앉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니시무라 차장, 앉으시오. 총리가 직접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의자의 가죽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총리의 눈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제 미 국방부에서 공식 통보가 왔소. T-7A 일본 할당분, 최소 5년 이상 추가 지연. 사실상 백지화에 가깝다는 겁니다. 5년 추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합치면 12년 지연이었습니다.
그건 T-4가 완전히 퇴역할 때까지 후속기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지난주 제20 개량형 28대를 추가 배치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소. 대만 에어뿐 아니라 센카쿠 방면 비행 횟수가 월 47회에서 83회로 늘었소. 83회. 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파일럿이 없으면 전투기가 있어도 종이호랑이요. 니시무라 차장. 총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표지에 급비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KAI T-50 긴급 도입을 검토하시오. 한국에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2주 안에 보고서를 올리시오. 순간 오오타 부장의 분노에 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치적 자살.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총리,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올해 독도 관련 갈등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알고 있소. 총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니시무라 차장이 가는 거요. 조용히, 비공식으로. 성사되면 발표하고 안 되면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거요. 짧고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관절을 나서는 길. 3월에 도쿄는 벚꽃이 피기 직전이었습니다. 나가타초의 가로수들이 아직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택시를 타는 대신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간다. 한국 무기를 사러 간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택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니시무라 다케시. 1970년대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 부문에서 T-2 초음속 훈련기 설계에 참여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일본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설계 도면, 빛바랜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메모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에서 아버지가 한국 기술 연수생 3명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종종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열심히 배웠지. 하지만 항공기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40년 걸린 걸 그 친구들이 따라잡으려면 100년은 걸릴 거다. 아버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가르쳤던 나라에 아들인 제가 전투기를 사러 간다. 이 아이러니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설계 도면을 천천히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재의 탁상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도쿄 시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이 왠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류 가방에 여권을 넣었습니다. 사흘 뒤면 인천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수행원은 그 한 명뿐이었습니다. 조용히, 비공식으로, 총리의 지시대로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KAI, 설립된 지 고작 25년 남짓한 회사, T-50이라는 훈련기를 만들어서 몇 나라에 팔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의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이 싸니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진국 공군이 채택할 물건은 아니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불편하게 만든 건 한국이라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독도 문제로 갈등을 벌이는 나라, 위안부 합의를 뒤집은 나라, 반도체 수출 규제로 서로 각을 세운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무기를 팔아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베개가 축축해진 건 식은땀 때문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340명의 젊은 파일럿들이 떠올랐습니다. 훈련 한 번 못하고 대기실에 앉아있는 그 얼굴들. 38년 된 기체에 목숨을 맡기는 그 뒷모습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쓰면 끝이라고. 어차피 대단한 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사흘 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를. 월요일 아침 7시 35분. 하네다발 인천행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지하는 순간 좌석 등받이에 등이 눌리는 그 물리적 압력이 마치 제 자존심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옆에서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장님.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내 창으로 인천공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그 첫인상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목 언저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KAI 측에서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운전석 옆에 젊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니시무라 차장님, 환영합니다. KAI 수출사업본부 강 대리입니다. 사천까지 모시겠습니다. 일본어가 유창했습니다. 억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말하기도 전에 먼저 일본어를 썼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강 대리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인천에서 KTX로 천안하산역까지, 이동 후 차량으로 사천 본사까지 총 3시간 30분 소요됩니다. 점심은 이동 중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KTX,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KTX 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쉴 새 없이 달리는 물류 트럭들, 곳곳에 보이는 건설 현장의 크레인. 도쿄 근교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활기가 있었습니다. KTX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이시카와 소자가 태블릿으로 TO10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발 전 장비국에서 준비한 KAI 기업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빨간 글씨로 참고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용. 그러니까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 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KAI 연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설립 이후 약 25년,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로 TO10을 만들었고, 이후 독자, 파생형으로 FA50 경공격기까지 개발. 현재 16개국의 수출. 16개국이라는 숫자에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남아, 중동, 남미.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이 싼 맛에 사는 거겠지.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이 채택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불고기 도시락이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소자는 맛있게 먹으면서 한국 음식 괜찮은데요 라고 했지만 저는 반도 못 먹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천안하산역에서 내려 다시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사천까지 2시간. 창밖으로 경상남도의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초록빛 능선 사이사이로 공장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산업 지형이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서도 빈틈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차량이 사천시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당혹스러워졌습니다. KAI 정문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도로 양편에 거대한 구조물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산업단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 대리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부 KAI 부지입니다. 전부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왼쪽으로 거대한 조립동 건물이 이어졌습니다. 건물 한 동의 길이만 해도 축구장 3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 건물이 4동, 5동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여의도의 3배입니다. 임직원 1만 2천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의도의 3배.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중소 규모의 조립 공장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수입해서 끼워 맞추는 수준이 일본으로 치면 지방의 하청업체 정도.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항공기 제조 캠퍼스였습니다. 보잉의 에버렛 공장이나 로키드 마틴의 포트워스 공장을 떠올리게 하는 규모였습니다. 차가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자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여권 확인, 소지품 검사, 촬영 장비 회수. 공항보다 엄격했습니다. 군사 시설 수준의 보안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차장님,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본관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박상무였습니다. 수출사업본부 상무, 47세.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지만 눈빛에 따뜻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니시무라 차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통역이 옆에서 바로 일본어로 옮겨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상무의 손이 건조하고 단단했습니다. 힘을 주지도 빼지도 않는 악수. 프로페셔널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를 설명드린 뒤 공장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양쪽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T-50 초도 비행 사진, 각국 공군 도장을 입힌 FA-50들, 수출 계약 서명식 사진들, 폴란드,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필리핀. 나라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브리핑룸은 영화관만큼 컸습니다. 중앙에 반원형으로 배치된 좌석, 정면에 폭 8m짜리 대형 스크린, 천장에는 조명이 부드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박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T-50의 3D 렌더링이 떴습니다. 많은 분들이 T-50을 훈련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Integrated Airborne Training Platform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T-50은 통합항공훈련 플랫폼입니다. 하드웨어는 시작일 뿐이고 핵심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그 순간에는 솔직히 마케팅 화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기에 무슨 플랫폼이냐고. 박상무 옆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통합팀 정수석 수석연구원입니다. 정수석, 35세라고 했습니다. 안경을 쓴 마른 체형에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트윈, AI 예지 정비, 그리고 클라우드 통합 훈련 관리 시스템. 스크린에 T-50의 3D 모델이 떴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3D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기체 표면이 투명해지면서 내부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유압 라인, 전자 장비, 배선. 모든 부품 하나하나에 색깔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초록, 노랑, 빨강. 이것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제 기체와 동일한 가상 쌍둥이죠. 현재 운용 중인 모든 T-50 기체에 1,400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엔진 온도, 유압 압력, 진동 패턴, 비행 하중.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사천의 중앙 서버에 전송됩니다. 정수석이 화면을 터치하자 특정 부품이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엔진 베어링의 진동 패턴이 정상 범위에서 0.3% 벗어났다고 해봅시다. 기존 방식이라면 정비사가 직접 점검할 때까지 모릅니다. 분해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교체 여부를 판단하죠. 그게 T-4 방식입니다. T-4. 우리 훈련기의 이름이 갑자기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T-50의 AI 예지 정비 시스템은 다릅니다. 이 0.3%의 이탈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과거 37만 시간의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당 부품의 잔여 수명을 예측합니다. 정확도 96.7%, 37만 시간, 96.7%.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메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T-50의 비계획 정비, 그러니까 갑자기 고장나서 경납고에 들어가는 비율이 전체의 4%입니다. 4%.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T-4의 비계획 정비 비율은 23%였습니다. 연간 정비비 480억엔의 절반 이상이 이 갑작스러운 고장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송된다는 건 운용국의 비행 데이터가 전부 KAI 서버에 저장된다는 뜻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보안 관점에서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정수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운용국별로 분리된 전용 서버에 저장됩니다. 타국 데이터와 절대 교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분석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핵심 자산이니까요.
그 말에 박상무가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미묘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정수석의 시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통합 훈련 관리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라크 바그다드, 태국 방콕. 점들이 사천을 중심으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T50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의 훈련 데이터가 이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각국 파일럿의 비행시간, 훈련 진도, 기량 평가,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 표시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럼 KAI가 각국 공군의 파일럿 훈련 현황을 전부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물론 각국의 동의하에 공유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풀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정수석이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의 파일럿 양성 기간이 평균 22% 단축됐습니다. 개별 파일럿의 약점을 AI가 분석하고 맞춤형 훈련 커리큘럼을 자동 생성하니까요. 16개국 파일럿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AI의 분석 정확도는 올라갑니다. 16개국의 데이터가 한국에 모인다. 한국이 세계 파일럿 훈련의 중추가 된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3초가 걸렸습니다.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기체를 사는 순간 소프트웨어에 종속되고 소프트웨어를 쓰는 순간 데이터가 축적되고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다른 선택지는 사라진다. 이시카와 소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도 커져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깨달은 눈이었습니다. 정수석이 마지막으로 화면을 바꿨습니다. T50의 가동률 그래프가 떴습니다. 참고로 T50 글로벌 평균 가동률은 94%입니다. 94%.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받이에 쿠션이 등을 감쌌지만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T-4가 61%, 한국의 T50이 94%, 그 차이가 33%포인트. 숫자로는 33이지만 의미로는 다른 시대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10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하자. 아직 기술 시연 하나 봤을 뿐이다. 프레젠테이션이야 얼마든지 화려하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건 실물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브리핑룸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상무가 준비한 두 번째 세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T50의 글로벌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다시 떴습니다. 이번에는 각 나라의 국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나라가 기존 도입국, 파란색이 협상 진행 중인 나라였습니다. 현재 T50 계열을 도입한 나라가 16개국, 누적 인도 대수 280대, 추가 주문 대기 물량이 120대입니다. 280대, 120대. 대기. 저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대기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대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아니지요? 박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입니다.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 사천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24대인데 주문이 밀려 있어서 신규 주문 납품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됩니다. 18개월 대기. 물건이 안 팔려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팔려서 줄을 서야 한다. 가장 최근 대형 계약을 예로 들어볼까요? 스크린에 폴란드 국기가 떴습니다. 폴란드.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의 F-16도 가지고 있고 유럽제 무기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폴란드가 FA-50 48대를 도입했습니다. 계약 금액 3조 원. 이시카와 소자가 작게 탄성을 냈습니다. 저는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적절한 분이 계십니다. 박상무가 노트북으로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군복을 입은 서양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시무라 차장님. 미 공군 태평양 사령부 연락장교 출신, 현재 로키드 마틴 아태 지역 전략사업 담당 스미스 대령입니다. 스미스 대령. 로키드 마틴.
미국 사람이 한국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에 등장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개의 등이 뻣뻣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스 대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T-50의 초기 공동개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KAI가 완전히 주도하고 있고 우리는 파트너 입장에서 이 항공기를 전 세계에 공동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크린에 차트가 떴습니다. T-7A가 지연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훈련기 공백에 빠졌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게 T-50입니다. 현실적으로 T-50이 우리 동맹국 파일럿 양성 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동맹국 파일럿 양성을 한국 훈련기가 지탱하고 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폴란드 건도 우리가 추천했습니다. 나토 표준에 부합하는 즉시 가용한 초음속 훈련기는 현재 T-50뿐이니까요. 스미스 대령이 화면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니시무라 차장님, 일본이 검토하고 계신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공군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산 훈련기를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싸니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로키드 마틴이 추천했고 미 공군이 지켜보고 있다. 이건 싼 맛에 사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박상무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가 도입을 협상 중인 나라가 7개국 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페루, 콜롬비아, 보츠와나, 세네갈. 그리고 한 나라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박상무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눈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대기줄이 꽤 깁니다. 일본이 원하신다면 줄 서시는 건 자유입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빠른 납품은 어렵습니다. 줄을 서라고요? 일본이 한국에 줄을 서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의 표정에는 오만함도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주겠다는 건데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사는 쪽이 의리다. 팔 물건이 넘치면 사는 사람이 갑이지만 줄을 서야 할 만큼 물건이 부족하면 파는 쪽이 갑이다. 수요와 공급,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지금 이 협상 테이블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은 한국이었습니다. 오후 3시, 박상무가 우리를 야외로 안내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시험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경납고 3동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사천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관제탑 옆에 관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귀마개가 지급됐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일럿 출신의 본능이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정수석이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1분 후 이륙합니다. 경납고에서 T-50 한 대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빨간색과 흰색으로 도장된 기체, 활주로 끝에 선 T-50이 잠시 정지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웅거리는 낮은 진동이었다가 순식간에 귀를 찢는 포효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질주하더니 믿기 어려운 짧은 거리에서 기술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이륙 거리가 짧다. 500m도 안 됐어요. T-50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상승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흰색 기체가 화살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몇 초 만에 점이 되어 사라졌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급강하했습니다. 손익붐에 가까운 굉음이 관람석을 흔들었습니다. 의자가 진동했고 가슴 안에서 심장이 같이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속 비행, 급선회, 배면 비행, 급상승 후 실속 회복. 시험 파일럿이 T-50의 비행 영역 전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교과서적이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이시카와 소자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파일럿의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차장님, 비행 특성이 F-16과 거의 동일합니다. 훈련기에서 전투기로의 전환이 매끄러울 겁니다.
이건 훈련기가 아니라 전투기를 축소해 놓은 겁니다. 15분간의 시험 비행이 끝나고 T-52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엔진이 꺼지자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귀마개를 빼자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안에서 다른 기체가 나왔습니다. 방금 본 T-50보다 확실히 컸습니다. 날개 형상도 달랐습니다. 스텔스 기체 특유의 각진 동체, 기체 표면이 매끄럽고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석이 말했습니다. KF-21 보라매입니다. 4.5세대 전투기. 현재 시험 비행 800회를 돌파했고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전투기. 뉴스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실물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기체의 크기가 실감났습니다. T-50의 1.5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기체 아래 무장 장착부가 보였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설계였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KF-21을 올려다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의 GCAP는 아직 설계도면 단계인데 GCAP.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세계국이 힘을 합쳐도 아직 시제기도 못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혼자서 이미 시험 비행 800회를 넘겼다. 박상무가 우리 옆에 다가왔습니다. KF-21은 참고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번 논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KAI가 어떤 수준의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인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 회사는 훈련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종합항공방산 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FE 이후 독자 전투기를 한 대도 만들지 못한 사이 한국의 KAI는 T-50에서 FA-50, FA-50에서 KF-21까지 단계를 밟아올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우리가 40년 걸린 걸 따라잡으려면 100년은 걸릴 거다. 100년은커녕 50년도 안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광경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험 비행장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본관 4층의 협상실로 안내했습니다. 오후 5시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천의 산능선 위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협상실은 넓었지만 장식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원목 테이블 하나, 양쪽에 의자 4개씩, 테이블 위에 물과 커피만 놓여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정면에 앉았습니다. 옆에 정수석과 통역, 그리고 법무팀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배석했습니다. 자, 기술과 시장 현황은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상무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A4 한 장짜리 문서, 간결했습니다. 일본 측이 48대 도입을 원하신다면 KAI가 제시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기체 단가 580억 원. 48대 기준 총액 약 2조 7,840억 원. 엔화로 환산하면 약 3,200억엔. 제가 예상했던 범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방위 예산에서 감당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조건. 디지털 트윈 및 AI 예지 정비 시스템 사용료. 기체당 연간 8억 원. 48대 기준 연간 384억 원. 연간 사용료. 기체를 사고 나서도 매년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 클라우드 훈련 관리 시스템 구독료. 연간 180억 원. 구독료. 그 단어에 눈이 멈췄습니다. 네 번째 조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비공개. 기술 이전 불가. 다섯 번째 조건. 정비 데이터는 KAI 사천 서버에서 관리. 일본 국내 서버 이관 불가. 여섯 번째 조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KAI가 원격으로 수행. 업데이트 거부 시 시스템 보증 해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님.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건 무기 구매 조건이 아니라 서비스 구독 계약 아닙니까? 박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체는 일본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KAI가 운영합니다. 비유하자면 넷플릭스와 같습니다. TV는 여러분 것이지만 콘텐츠는 우리가 제공합니다. 넷플릭스. 군용 항공기를 넷플릭스에 비유하다니. 이시카와 소자가 옆에서 작게 헛웃음을 냈습니다. 구독을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기체는 비행 가능합니다. 하드웨어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트윈, AI 예지 정비, 훈련 관리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수동 정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동 정비. 그건 T-4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동률 94%가 아니라 다시 61% 수준으로. 기술 이전은 정말 불가능합니까? 일부라도? 불가능합니다. 박상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소스코드는 KAI의 핵심 자산입니다. 37만 시간의 비행 데이터, 16개국 파일럿의 훈련 패턴. 이 모든 것이 녹아있는 알고리즘을 타국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폴란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폴란드도 같은 조건이었다. 나토 회원국도 소스코드를 못 받았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약간의 위안이 됐습니다. 일본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서늘해졌습니다. 이 구조대로라면 T-50을 도입하는 순간 일본 자위대의 파일럿 훈련 체계가 한국에 종속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정비 데이터도, 훈련 분석도 전부 한국을 통해야 합니다. 자위대의 하늘을 한국이 쥐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조건은 일본 방위성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자국 방위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를 타국 기업 서버에 맡기는 것은 주권 문제입니다. 박상무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니시무라 차장님,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침묵. 티치레이는 빨라야 4년, 현실적으로는 더 걸립니다. 유럽제는 성능 미달이거나 납기 초과. 미쓰비시는 자체 개발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T사는 노후화되고, 파일럿 340명은 하늘에 못 뜨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메스처럼 정확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뼈 아팠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팔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기줄이 18개월이니까요. 하지만 일본이 원하신다면 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박상무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48대 전량 선결제, 옵션 포함 72대까지 확대 시 우선 납품, 총액 1조 5천억엔, 1조 5천억엔, 선결제.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선결제를 하면 납품 순서를 앞당겨준다는 겁니까? 네. 다른 나라들은 분할 납품, 분할 결제입니다. 일본이 전량 선결제하면 생산 라인을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체 인도까지 14개월로 단축 가능합니다. 14개월. 티치레이의 4년 이상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하지만 선결제. 물건을 받기도 전에 1조 5천억엔을 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 회사에. 이시카와 소자가 옆에서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화장실에 가자는 신호였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우리 둘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천 공장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립동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에도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해. 이 조건을 삼켜야 합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으로 T-50은 완벽합니다. 제가 파일럿 눈으로 봤습니다. 비행 특성, 가동률, 디지털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안이 없잖아요. 이시카와 소자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교도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오타 부장님이 뭐라고 하실지 뻔합니다. 하지만 340명의 파일럿들이 하늘에 못 뜨는 건 정치가 아니라 안보 문제입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젊은 장교와 늙은 관료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KAI 공장은 불야성이었고 우리 두 사람은 그 빛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쉬는 숨이 코트 앞에서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도쿄에 보고하자. 내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실만 쓰겠다.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내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이시카와 소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협상실로 돌아갔습니다. 박상무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은 바로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도쿄에 보고한 뒤 회신드리겠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 두 곳에서 대량 주문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 하나가 먼저 계약하면 일본의 납품 일정은 추가로 6개월에서 12개월 밀릴 수 있습니다. 시간 압박, 명확한 압박이었습니다. 서두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의 표정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팔 것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가능한 빨리 회신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이렇게 깊이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협상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정수석과 마주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시험 비행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단하더군요. 정수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한 미소였습니다.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시뮬레이터도 체험해 보시죠. 다음에. 그 말은 우리가 다시 올 거라는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사천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KAI 공장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 불빛은 오히려 커지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T사를 끌어안고 있는 일본. 25년 만에 세계 시장을 석권한 한국. 아버지가 40년 걸렸다고 자랑하던 그 기술을 한국은 25년 만에 따라잡은 게 아니라 추월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오타 부장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총리에게 결과를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지 이미 마음속에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32년 경력의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40명의 파일럿들, 그 아이들이 다시 하늘에 뜰 수 있다면 자존심 따위는 박상무가 내민 서류 위에 도장과 함께 찍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도쿄에 돌아간 뒤에 시작된다는 것을. 귀국 다음 날 아침, 방위성 7층 회의실에 다시 소집이 걸렸습니다. 같은 방, 같은 형광등, 같은 14명.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천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3배의 공장, 94%의 가동률, 파란 하늘을 가르던 T50, 그리고 경납고에서 나온 KF21의 압도적인 존재감. 보고서를 28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만 썼습니다. 빼지도 더하지도 않겠다는 약속 그대로.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AI 사천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기술 브리핑과 시험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T50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오오타 부장의 눈이 가늘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AI 예지 정비, 클라우드 훈련 시스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가동률 94%대 61%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48대 도입, 로키드 마틴의 공동 마케팅, 스미스 대령의 증언까지.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와타나베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니시무라 차장, 당신의 개인적 판단은 뭡니까? 도입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천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정해놓은 대답이었습니다. 현재 자위대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T7A는 12년 지연이고 유럽제는 성능 미달입니다. T50만이 즉시 도입 가능한 초음속 훈련기입니다. 그 순간 오오타 부장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180cm의 거구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출발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니시무라 차장. 목소리가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한국에 가더니 세뇌당해서 온 겁니까? 한국산 무기를 사라고.
이 나라 자존심을 팔아먹자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천에서 본 340명의 파일럿 이야기가 가슴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자위대의 340명이었습니다. 오오타 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장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기 싫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국사는 절대 안 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한국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기체를 붙잡고 자존심을 지키는 동안 한국은 세계 16개국에 280대를 팔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파트너로 인정했고 나토 회원국이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독자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오오타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자존심이 파일럿을 지켜줍니까? 자존심이 중국의 J-20을 막아줍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340명의 젊은 파일럿들이 하늘에 못 뜨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먹이고 하늘에 보낼 겁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오타 부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10초, 20초, 영원처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장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냐? 부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1조 5천억엔 선결제, 소스코드 비공개, 데이터 한국 서버 관리.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와타나베 장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총리실은? 이미 보고했습니다. 총리의 답변은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총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진행하시오. 이틀 뒤 방위성 내부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무팀 2명, 기술팀 3명, 재무팀 1명, 총 7명의 공식 협상단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행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굴욕이었고 지금은 각오였습니다. 계약 서명식은 KAI 본관 5층 귀빈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창밖으로 사천의 활주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침 8시. 맑은 하늘 아래 TO-10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대는 한국 공군 도장, 다른 한 대는 아직 도장 전의 순백색 기체, 곧 일본의 색을 입게 될 기체였습니다. 박상무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08페이지.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핵심 조건은 사천에서 들은 것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8대 도입, 옵션 24대 포함 총 72대, 선결제 1조 5천억엔,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 10년, 기술 이전 없음. 펜을 들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퇴직할 때 받은 기념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펜으로 T 설계 검증서에 서명했었습니다. 그 펜으로 한국항공기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고야 공장에서 한국 연수생들과 찍은 사진.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던 젊은 아버지. 100년은 걸릴 거다. 아버지, 틀리셨습니다. 50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틀린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건 따라잡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배우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 한국 연수생들은 돌아가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들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방이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T를 베낀 게 아니라 TO-10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물 앞에 아들이 서 있습니다.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니시무라 켄지. 세 글자가 계약서 위에 새겨졌습니다. 만년필의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미세한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박상무가 맞은편에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본어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시무라 상.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사무적인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서 TO-10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점화되자 굉음이 건물 유리를 미세하게 떨리게 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파란 하늘을 가르는 T-50의 궤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을 우리 파일럿들도 날게 된다. 38년 된 낡은 기체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로 340명의 젊은이들이 다시 하늘에 뜬다. 그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시야가 흐려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옆에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군인의 예의였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사천 공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문 위에 KAI 로고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Beyond Sky라는 영문 슬로건이 보였습니다. 하늘 너머로. 아버지 세대는 하늘을 지배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을 필요로 하는 모든 나라에게 날개를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됩니다. 아버지가 한국 연수생들에게 가르쳤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배우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서류 가방을 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국회 설명, 언론 대응, 오오타 부장과의 뒷정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것을 해냈으니까요. 자존심을 삼키는 것.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한 조각 삼킨 대가로 340명의 파일럿이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분한 거래였습니다. 아니, 제 인생 최고의 거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성 조달관이 한국 사천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